오늘 61회차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CSR 주제는 다소 생소하죠. 왜냐면 프랜차이즈 업태만큼 CSR 안 하는 회사들이 별로 없으니 CS 대기업들만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저희 업계 사람들은 아니면 생색내기식 정도 한다 생각하는데 그 포스터에 설명드렸듯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 그다음에 진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CSR의 방법론은 뭘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도 제대로 이런 주제로 강의를 들어본 적 없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퍼져나갈 영상을 통해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과, 여기 계신 분들은 나중에 다 대표님들이 되실 분들이니까 먼저 그 방법론에 대해서 경험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서 준비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간의 운영자이시기도 하시면서 또 저희 별도로 저희가 요청을 드렸던 이 CSR 주제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나눠주실 CSR 임팩트의 서명지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은 기업 사회공헌 실무자들 또 임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 한 해에 한 두세 번 정도 일반인 대상으로 아니면 전혀 또 같은 파트너십을 안 했던 대상에게 강의를 할 기회가 생기는데 그때마다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는 이제 CSR을 하는 쪽 사회공헌 담당자나 홍보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게 거의 사활이 걸려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저는 주로 일반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지금 우리 공기업들이 경영평가의 사회 가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가점들이 항상 있다 보니까 평가 때문에라도 더 열심히 하시는 분위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은 그런 단어가 민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나 언론 통해서 접하시는 것들과 실제 기업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담당자가 아닌 분들이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일까? 그러니까 되게 반응이 궁금하고 오늘 또 어떤 질문이 나올까도 저한테서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저도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 쪽 분야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고 질문거리들이 막 생기시면 메모하셨다가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CSR 임팩트라고 하는 기업 경영 컨설팅을 하는 영리 기업이고요. 일단 저희 회사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자,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봉사 활동, 또 사회공헌 활동이에요. 그래서 어느 기업, 대기업들의 홈페이지를 가서 사회공헌 섹션을 들어가시면 거의 다 100% 김장, 연탄 나눔 이거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 실무자들도 항상 고민을 하는 것이 우리 이번에 올해 대표 사업 뭘로 하지? 그럼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김장과 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사업 뭐가 없을까? 우리 업에 맞는 예를 들어 피자 알볼로 그러면 먹는 회사인데 이 김장하고 같이 이거 나눠줘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고민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맨 처음에는 기업의 오너들이 장학금 또 여러분들 예전에 그 장학 퀴즈 보신 세대가 여기 곳곳에 있으실 것 같은데 장학 퀴즈 보신 적 있어요? 지금은 막 도전 그 골든벨 이런 걸로 더 익숙할 텐데 예전에는 거의 인재 육성의 어떤 통로라고 할 정도로 이것이 SK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초창기에는 장학재단, 지금도 사실은 모든 기업들이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들은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80년대부터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만들어지고 또 94년에는 삼성의 사회봉사단이 처음 생겨요. 이런 과정에서 기업의 임직원들의 봉사활동,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서 점차 자원봉사와 사회공헌들이 무르익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임팩트 있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업과 연결해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략적인 사회공헌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업과 연결해야 되니까 그냥 홍보부서나 마케팅 부서에서만 하는 아니면 사회공헌 부서라고 해서 좋은 봉사활동들을 추진하는 이 정도만이 아니라 각 전략 부서에서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거 우리의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것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임팩트 사회공헌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기에는 자선과 나눔 쪽이 좀 더 많을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업은 사회공헌팀이라는 이름으로도 존재하고요. 홍보 인사부서에서도 총무부서에서도 이 사회공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겸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보통 하는 봉사활동이나 지금 저기 마포대교 다리가 자살을 되게 많이 하는 다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뭐 우수 사례라기보다는 광고상을 좀 받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업들이 어떻게 나서고 있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저런 레터링을 하면 사람들이 한 번 더 쉬었다가 좀 더 그런 발생률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했었고 그게 좀 홍보가 많이 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자살률을 막 줄여주거나 그러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 마음톡톡 같은 경우에는 심리 정서적인 지원을 하는 그 형태로 심리 프로젝트로 많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하지? 전 세계적인 그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지만 영국이나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에 들어와서 이제 일을 하는 공장 또 이런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반이 지역 사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몇 프로, 최소 2%뭐 이런 순수익의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가 강화돼 있습니다. 의무화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명품관 여기에서 국내 사회공헌 활동했다는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NGO들이나 아니면 국회 쪽에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한테 푸시를 합니다. 왜 우리 한국에서 영업하고 매출액 올리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지 않냐. 뭐 이런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또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서 경영평가 이따 점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는 이제 SDG라고 해서 UN에서 2000년대에서 2015년까지는 MDG, 밀레니엄 발전 목표라는 걸 정하고요. 마치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웠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도 개발도상 국가들한테는 영아 사망률도 높고 여성의 인권에 되게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런 기본적인 안전망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목표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MDG라는 거였고 그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까 수준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안전망들이. 그런데 2016년부터 30년까지 장기적으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 전 지구가. 그래서 이것을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라고 해서 SDG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지속가능 발전 목표고 실제 기업에 하는 사회공헌 활동에는 이 SDG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여기에 17가지 목표가 있거든요. 세부 목표가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뭐 빈곤의 종식이랄지 어떤 질병에 대한 이슈랄지 또 교육에 대한 것, 여성, 난민 이런 대상에 대한 주제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에너지, 또 환경오염, 물관리, 요즘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플라스틱 해양 환경에 대한 것들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다 이 SDG의 가이드라인 때문에 목표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련된 캠페인도 하고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기술력에 대한 것, 주거의 이슈, 뭐 노사관계에 대한 것, 그다음에 고용에 대한 것, 또 사회 구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이 그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항목들을 보면 모든 곳에서의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킨다. 또 기아와 식품의 안정성 이런 것들도 그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영양 상태 개선, 또 지속 가능하게 농업을 해야 되는 것들, 또 3번에 보면은 웰빙에 대한 것, 건강한 삶에 대한 것, 그다음에 4번에 보면 양질의 교육과 또 평생 학습에 대한 것, 그다음에 5번에 보면 양성평등, 여성과 여아의 역량 강화, 또 6번에 보면 깨끗한 물 공급, 또 위생 관리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또 7번에 보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그리고 8번은 양질의 일자리, 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또 9번에는 산업의 혁신, 10번에는 국가 간의 불평등 감소, 또 11번에는 지속 가능한 도시와 거주 지역, 우리 도시재생
나오게 되는 그런 이슈도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처음 시작이 된 거죠. 그다음에 12번은 이런 지속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들, 또 13번의 기후변화, 이렇게 모든 항목에 있어서 세부 주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명명화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할 때 그냥 좋은 데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업과 관련해서 이런 글로벌 목표에 맞춰가지고 지금 다 온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지속 가능한 지원이 될까? 우리 전 세계적으로 재난재해 되게 많이 생겼죠. 우리나라에도 뭐 며칠 전 태풍 이슈도 있었고 또 세월호와 같은 인재도 있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긴급 구호 물품 보내고 우리 올해 특히 산불 강원도 산불 했을 때 막 집중적으로 모금하고 뭐 물품 보내고 했었잖아요. 이런 걸 할 때 그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이재민들이 생기게 되고 대피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먹을 것들, 또 잠잘 때 이렇게 보호받고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이 비영리 단체나 NGO에서 할 수 있을까요? 다? 모든 실무자들이? 잘 못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물업체가 매출을 많이 올려서 후원금을 100만 원, 200만 원 보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긴급 구호 물품이 전 세계적으로 들어올 때 그 물자들을 제대로 적서적소에 배치하고 유통시키는 게 좋을까요? 이게 더 임팩트 있겠죠? 근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몰랐어요. 그냥 많이 매출을 올려서 후원금을 많이 내고 기금을 많이 조성하면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UPS와 같은 기업에서는 본인들의 업의 특성을, 업의 가치를 잘 살려서 적세적소에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곳에 전문적인 기술을 공급하고 있는 거죠. 그럼 좀 이 사례를 들면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달라지겠구나. 우리가 후원금을 모아서 김장을 보내거나 물론 김장도 필요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상자 입장에서 이걸 받는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물품을 보내는 김장 물품을 보내는 단체가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나라에. 그것도 겨울철마다. 그럼 받는 입장에서는 김치도 종류별로 다 있잖아요. 배추김치도 있고 총각김치도 있고 파김치도 있고. 근데 우리는 배추김치만 좋은 줄 알고 막 담죠. 그래서 박스가 막 쌓여요. 그리고 쌀이 필요할 거다 생각하면 쌀만 다 보내요. 그래서 취약계층 분들이 그 쌀을 팔기도 해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떡도 먹고 빵도 먹고 싶은데 피자도 먹고 싶은데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급자 방식으로 계속 지원을 했던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슈들이 생겼고 기업도 어떻게 하면 가장 우리 업 특성을 맞춰서 돈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계속 물건을 생성하고 우리의 용역과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춤형으로 하게 되면 약간의 잉여들이 있잖아요. 잉여 자원들이. 그것들로 충분히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기업의 자원을 분석해요. 기업 안에는 인적, 물적 자원들이 있죠. 그럼 그 자원을 분석해서 최대한 현금 지원보다는 기존의 인프라를 지원하는 걸로 기획을 해요. 그리고 특정 한 기업이 이 모든 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부에서도 이 모든 걸 감당 못합니다. 가난한 나라님도 어떻게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특정 어떤 기업이 아무리 매출이 많다고 해도 사회 문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지역 현장의 니즈나 사회 문제를 분석해서 그 자원을 연결하는 일들을 주로 기획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죠? 이런 걸 직업으로 하고 있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자, 우리가 SDG가 이제 글로벌 목표가 생기면서 각 기업들이 우리는 어떤 글로벌 일들을 할 거야 라는 것들을 공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보면 사실 레고가 굉장히 지속 가능 경영이나 이런 것들의 1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신기하죠. 그냥 장난감 회사라고만 우리 생각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CSR의 핵심 영역을 우리는 놀이와 사람과 지구와 파트너라는 핵심 그 네 가지 가치를 가지고 그 영역에서 SDG를 연계하는 활동을 하겠다. 그런데 특히 이 제품 자체가 아이들이 만드는 것들이니까 친환경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환경 영역에 있어서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특히 제품 포장이나 라벨링이나 또 이걸 통해서
이 박스 같은 것도 재활용 가능할 수 있게, 그리고 핵심 제품과 포장에 지속 가능한 원재료 사용, 이런 것들도 다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맞춰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계속 환경의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어떻게 버릴까, 이것도 이 CSR 목표에 들어갑니다. 신기하죠? 우리는 장난감만 많이 팔면 된다고 생각할 텐데. 또 이런 시스코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비전에 디지털과 연계되는 사람, 사회, 지구,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중점을 둘 것이 무엇인가라는 키워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례로 볼 수 있고요. 오늘 얘기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이 예전에는 전략기획 사회적 책임 가점이 100점 만점 중에 5점이었어요. 그 17년까지만 해도. 근데 2018년 개편안이 되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 중에 35점 배점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경영평가를 받을 때 5점일 때와 35점일 때 얼마나 전략적으로 다르겠어요? 여기 지금 무시할 수 없는 항목이 된 거죠. 이제는 그냥 알아서 좋은 일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회사의 존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사회가치 구현에서 일자리 항목, 또 균형한 기회, 균등한 기회, 또 안전, 환경,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상생,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사회 문제 해결하는 데 영향을 주고 있나, 또 윤리 경영, 이런 것까지도 항목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단어 키워드로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사회공헌 사업으로 구현을 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요즘 사회공헌 트렌드를 보면 요즘 밀레니얼 세대들은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도 사회적 가치가 있는 기업, 좋은 기업, 착한 제품에 좀 더 기여를 많이 합니다. 구매할 때 그 선택의 여지가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경우 있죠. 우리 뭐 오너 리스크가 있거나 회사에 이제 뭐 갑을 관계랄지 뭐 이런 리스크가 국내에 몇 번 있었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슈 뜰 때는 물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로 매출액이 급격하게 반응을 주고 있고요. 주식도 이렇게 폭락하는 것들이 이제 소비자가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업이 사회 환경에 대한 임팩트에 따라서 그 회사가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펼쳐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이제 결정이 되고요. CSR이 점차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또 정부도 국정과제로 여러 가지 사회공헌 사업을 하는데요. 이 복지 사각지대는 아무리 복지 제도를 촘촘하게 짜도 이슈가 생깁니다. 최근에도 8월 달에 우리 그 뉴스에서 보셨죠? 그 탈북 모자 사망 사건. 근데 이게 제도를 아무리 완비해도 그런 이슈들이 계속 생겨요. 2014년에도 송파 세모녀 사건 때문에 복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개편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이슈가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이 다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막으려면 커뮤니티가 살아있어야 돼요. 주변에서, 이웃에서 늘 보고 늘 챙겨야 되는 것이, 이걸 일로 하게 되면 그거 다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정부 정책이나 또 여러 가지 기업이 다 지역사회를 끼고 있잖아요. 우리 강남에도 되게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럼 그 기업들이 지역에 어떤 사회 문제들을 인식하고 지원하려고 하나, 그게 지역 니즈의 중점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업은 업에 맞는 전략적인 사회공헌을 굉장히 중점 두고 있고, 점차 이것이 예전에는 오늘 이 피자가 뭐 한 10판이 왔다 그러면 몇 명, 30명한테 10판의 피자가 공급됐다라는 정량적인 수치만이 하나의 그 아웃풋이었다면, 이제는 이걸 통해서 얼만큼 영양적으로 좀 보완이 됐고, 또 이걸 통해서 그 시간에 얼만큼 효율적으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점차 아웃컴, 임팩트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유 FPC 안에서 이런 모임을 하는데 기업이 새로운 신제품을 마케팅하는 것이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폐쇄적으로 뭔가 지속적인 학습을 하는 조직한테 줬을 때 임팩트가 더 있겠다, 홍보에 있어서. 그리고 제품에 대한 피드백도 더 좋을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임팩트를 고려한 사업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사회공헌을 하고 있을까 보면은 거의 2조 7천억 원 정도를 사회공헌 기금으로 해마다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물론 높낮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예전에는 보통 하드웨어 중심으로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드웨어가 많다 보니까 기금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기반은 갖춰져 있고요.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을 넣다 보니까 약간의 그 격차가 있다 뿐이지. 근데 이게 기업의 사회공헌팀이 한 해에 쓰는 돈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익법인이 또 있어요. 그런 쪽에서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또한 거의 막상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한 2조 5천억 원 정도로 보고 있어서 한 해에 5, 6조 정도가 사회공헌 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기업에서 보시면 주로 홍보, 커뮤니케이션, 인사총무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전담이 없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금전적인 기부보다 현물 기부를 좀 많이 하고 있다. 가지고 있는 상품을 통해서. 그리고 주로 F&B 쪽에서는 그 F&B가 항상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하시겠죠? 그리고 임직원 봉사활동 시간의 일부를 업무 시간으로 인정한다. 우리 보통은 불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말에 봉사활동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업무 시간 안에 봉사활동 합니다. 근무로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봉사 시간 뭐 이거 우리 봉사활동 하시면 국내에서 VMS라는 봉사활동 인증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1365 들어보셨어요? 이 중에서 아마 중고등학교 때 이제 봉사활동 하셨으면 보통 그렇게 입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인증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 임직원들도 회사 안에서 근무 고가와 관련되어 있는 지표로 봉사활동을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을 개방하거나 제가 듣기로 예전에 그 피자 알볼로에서 공간도 교육장도 같이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설 통해서 시설에 갖고 있는 그 공간도 같이 활용하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이렇게 현물 기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회사 안에서 사회공헌 사업을 하면 기금이 많이 필요한데 회사 자체에서 기금을 이제 출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임직원이 급여의 우수리, 급여 금액 중에서 10,000원 이하 절사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으기도 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봉사활동 갈 때 실비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모으면 그걸 기업에서 매칭 펀딩 해가지고 뭐 5천만 원을 모았으면 똑같이 기업에서 5천만 원 같이 펀딩을 해서 1억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기금화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봉사활동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활성화에 대한 것도 말한 것처럼 우수 봉사자 포상 제도도 있고요. 뭐 10년 만근하고 봉사활동 되게 많이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우리 해외 또 업장이 또 있잖아요. 그럼 그 업장에서 지역사회 대상의 봉사활동을 할 때 이렇게 방문하는 형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인센티브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직무 고가에 들어가고요. 업무 시간에 인정되는 거 이것들이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제도로 쓰여집니다. 이게 왜 이게 사회공헌 백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게 왜 나오냐면 봉사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제도가 필요하잖아요. 시스템이. 그래서 다른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이런 활동들을 할까라는 가이드라인이 많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실제로 어디에 주로 돈을 쓸까? 그렇게 모아서 봤더니 사회복지 쪽에 취약계층, 소외계층들에게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교육학술, 문화예술 돼 있지만 이것도 취약계층, 경제적인 취약계층들한테 교육하거나 경제적 취약계층들이 방과 후에 할 것이 없을 때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아이들이 오케스트라나 이런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거나 객석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공연을 보여주거나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프로그램 보면은 물론 사회복지, 뭐 교육, 학술 이쪽이 거의 60% 이상인데요. 그 중에서 요즘은 사회통합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환경보호나 창업과 관련된 것들이 지금 도드라지게 올라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거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거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사회공헌 프로그램에서 요즘 막 늘어나고 있다. 이건 여러분들하고 조금 관련이 있겠죠? 근데 그 창업 생태계에는 좀 크게 두 트랙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이런 F&B 쪽 창업, 이렇게 소상공인처럼 이게 취약계층들이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업장을 열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카페 쪽이 좀 많긴 한데 카페나 아니면 이런 뭐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말 IT 기반으로 해서 사회문제 해결형의 소셜벤처를 키우는 것 그런 것들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원봉사 지원은 주로 임직원 봉사활동이 가장 많고요. 가족 봉사단도 많아요. 그래서 거의 그 아이들과 같이 해서 가족 조직 문화를 만드는 형태로 하기도 하고
각 회사마다 큰 대기업은 서포터즈라고 해서 대학생 서포터즈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홍보 마케팅 프로그램으로도 운영하기도 하지만 임직원들이 업무 때문에 다 못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들과 같이 하거나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는 봉사활동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일부는 소비자들 대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보험사, 우리나라 프루덴셜 같은 그런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또 아니면 외국계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소비자들 대상으로 같이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 사회에서 꼭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뭐 주거에 대한 이슈, 뭐 노동 불안정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삶의 질이 많이 저하가 됐다. 또 사회 구조가 많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있다.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또 한편 환경 오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 조사를 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그 업을 이용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같이 반영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제가 이제 어떤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거 먼저 한번 영상을 보시고. 맨 끝에 보면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져준 GS 카이스트 그 한국 GM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멘트죠. 이런 예전에는 이게 미처 이게 사회공헌일까? 생각해본 적이 없겠죠. 근데 이것도 사회 문제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안에서 이게 지금 카드사나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이슈이긴 한데 우리는 그것을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냥 이 업의 특성으로 이런 건 리스크잖아?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냥 상담원들한테 교육을 CS 교육을 해서 그냥 네가 감수해. 이것은 어떻게 뭐 어디 가나 미친 뭐 X는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에 감수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이것을 사회 문제로 인식하는 것, 이것은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필요할 거고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 구심체 역할을 하는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을 어떤 기업이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행동 수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것, 이것도 사회 공헌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광고 쪽으로 이렇게 계속 나와서 좋은 사회 공헌들이 뭘까? 그냥 우리의 행동을 변화하는 건 큰 돈을 부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방법들, 사람들이 그걸 다시 한번 재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도 이런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 개선 사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캠페인 사업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식 개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취약계층, 우리가 생각하는 취약계층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무능해서 그럴 거야.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구제불능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한편 예전에는 그런 문제를 유발시킨 것이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로 성장하는 것이 기업이 되고 있고요. 기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단체들, 국가기관들도 여기 동참을 하고 있는 요즘 실정입니다. 또 하나, 이 영상을 제가 요즘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 보시고 어떠셨는지 의견 한 몇 분 받아볼까요? 테이블별로 한두 분씩 얘기해 주시겠어요? 먼저 이쪽 테이블부터. 그냥 느낀 점. 그냥 막 말하세요. 음, 될까? 특히 여러분들은 F&B 쪽으로 이제 막 창업을 하실 분들이니까 공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와, 지역의 기업들이 저런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되게 의미 있겠죠? 또, 이쪽 테이블에서 한번. 네, 하세요. 네. 네. 음, 음. 네, 네. 또 몇만 회 미팅도 있었고, 또, 네, 네. 또, 이쪽 테이블에서. 네.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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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음. 음. 이 영상 하나를 봐도 되게 느낌이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죠. 아, 이렇게 기업들이 이 정도로 진정성 있게 하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도움이 될까? 이거는 사실은 제가 항상 열린 답을 요청하는 그 영상으로 많이 써요. 실제로 어땠을까? 그러니까 제가 제주에 한 5년 넘게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잘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가파도에도 들어가게 됐어요. 가파도가 이제 마라도 들어가기 전에 한번 경유해서 갈 수 있는 지점인데 여기가 이제 4월에 청보리 축제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되게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완만한 평지 같은 섬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계속 이제 어촌계도 가게 되고 되게 맛있는 해산물도 많고 그래서 가게 됐는데 마을 분들이 이렇게 공사가 막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보이셨어요. 근데 이거는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을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왜 하는지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이 섬이 작다 할지라도 거기에 모든 사람을 다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회의를 하고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회의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회사 내에서도 아니면 우리 프로젝트 때문이라도. 근데 한번 이런 거 해보셨어요? 회의하고 나서 각자 오늘 주제랄지 오늘의 느낀 점이랄지 이런 걸 한번 공유해 보신 적 있어요? 보통 누군가 혼자 그냥 그 회의록을 작성하는 사람 한 명이 해서 그냥 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각자에게 물어보면 정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 되게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거를 함께 했던 주민들은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모이긴 많이 모였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이러셨어요. 우리는 제주 이 가파도에서 목욕탕이 필요해. 그리고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이 필요해. 근데 뭐 하느라고 이런 걸 만드는 거지? 우리가 요청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사회공헌 실무자들, 특히 지역 개발을 하는 실무자들이 갖는 애로입니다. 여기 다 열심히 했겠죠? 몇만 번을 가야 되면 이게 일일지라도 몇만 번을 갔다는 얘기는 정말 주말 없이 가족들을 정말 보지 못하고 거기 제주에 거의 살아 있었을 거예요. 저도 프로젝트로 5년 동안 거의 계속 제주에 내려가 있었거든요. 그럼 제 삶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지역에 내려가서 일을 하는 거였고 저기 정말 진정성 있게 했었거든요. 여기 참여하는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여기 누군가가 잘못해서 이 일이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여기에 지역에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고 또 일부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100%를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곳이 지금 전국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기업의 선한 의도로. 기업이 그걸 마케팅으로 이용하든 지역을 정말 지원하고 싶어서 하든 여러 가지 이슈로 계속 아까 말했던 2조 7천억 원이 넘는 돈들이 이렇게 많은 지역 개발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러죠. 야, 사회공헌 쪽에서는 지원이 많네. 야, 우리 쪽에서 이런 창업 지원 좀 해주면 정말 우리 너무 잘할 텐데. 막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회공헌이 눈먼 돈이 있는 곳인지 알고 막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거 막 하시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5명만 모이면 협동조합 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또 CSR로 돌아가서 맨 처음에 이 CSR이 왜 생겼을까? 우리가 나이키 하면 어때요? 정말 스포츠 정신, 좋은 제품,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1996년에 어떤 이 잡지에 이런 사진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회공헌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되게 화두가 된 사진이었어요.
야, 그렇게 시대 정신을 말하는 청년 기업이면서 정말 도전 정신을 말하고 있는 나이키가 아동 노동을 하고 있네? 여성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공 하나를 팔면 정말 몇만 원일 텐데 아이들은 이거를 몇 개를 꿰매도 그걸 못 사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서 사람들이 불매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주식이 막 폭락하게 되죠. 나이키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그냥 우리랑 같이 하는 다른 벤더에서 우리 사업을 수주하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규정과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었고 우리가 그렇게 지시하지도 않았어라고 회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나이키의 대응은 사회 책임 경영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해서 그 전문가를 전격 영입하고 각 지역 사업장, 우리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업장에 인권이나 아동 노동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UN 글로벌 컴팩에도 가입을 하고 그 규정에 맞춰서 좋은 제품, 이전에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이익을 최대로 올리는 것이 기업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좋은 공정, 인권이나 노동에 있어서 집중해야 되고 또 만드는 제품에 있어서도 원자재에 되게 잘 공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죠. 근데 이게 처음 시작이 아니었고요. 92년도에 벌써 이런 또 기사가 났었습니다. 거의 150달러 하는 이 신발을 꿰매는 인도네시아의 여공. 이 사람 신발도 신지 못하고 제3세계 저임금에 대한 것들을 폭로하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생겼죠. 최근에 이제 또 사회공헌 지속 가능 경영으로 되게 많이 이름이 나고 있는 파타고니아가 또 있는데요. 이거는 이런 홍보 전략으로도 되게 많이 인지도가 생겼었는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됐었냐면 파타고니아의 창립자인 이본 시나드가 원래는 이렇게 산악인이면서 또 서퍼이기도 해요. 근데 이 제품을 만들면서 이 의류를 만드는데 이게 보스턴에 있는 한 매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매장의 창고에서 재고 물건들 이렇게 뭐 치수별로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물건을 가져오는 직원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지? 봤더니 그 안에 이 제품에 포르말데히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로 갑자기 쓰러진 거죠. 그래서 다시 이 원자재를 이제 사람들이 이 이슈를 따라가다 보니까 야 우리가 만드는 면화가 되게 양질의 것이고 또 이걸 제조하는 농장에 가봤더니 농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벌레 하나 없고요. 이 좋은 목화로 이거를 막 만들고 있어서 제일 좋은 면화가 이거 원자재입니다. 막 이렇게 홍보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벌레가 안 생기게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농약을 쳤겠어요. 그래서 그 원인이 포름알데히드였던 거죠. 그래서 그 옆에 농장을 가봤더니 그 농약을 치지 않은 정말 그냥 벌레들이 있고 그 소출이 굉장히 적은 그 농장을 봤더니 그 농장의 면화들은 되게 좀 퀄리티가 좋았던 거죠. 하지만 이 제품을 면화로 가져오게 되면 제품 단가가 어떻겠어요? 더 많이 들겠죠. 좋은 원자재를 쓴다면. 그래서 이런 경비를 사실 감량해야지 기업은 그 이익이 최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원자재에 대해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더 환경적인 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암벽 등반할 때 이런 그 칩 같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산이 좋아서 산을 정복하고 이렇게 산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산을 더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런 재료들도 이제 바꾸게 되고요. 또 우리 이런 오리털 파카 같은 경우에도 오리를 막 되게 오리의 그 생육하는 환경들을 굉장히 이제 보호하면서 그걸 뭐라고 하죠? 그 동물의 동물권을 동물 복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원자재를 하게 됩니다. 유니레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유니레버를 검색해 보시면 거기 로고 안에 되게 다양한 이모티콘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제품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몇백 가지가 넘는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여기 안에서는 모든 제품을 만드는 거에서 지속 가능 경영, 아까 우리 이거 본 적 있죠? SDG에 맞춰서 우리가 만드는 제품들을 다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는
제품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2019년까지 지속 가능한 팜 오일 어느 정도 그 조달을 할 때 이 팜 오일이라는 건 그거죠. 그 제3세계에서 이 나무들을 많이 이렇게 벌목을 하게 되면 이것을 팜 오일로 이제 바꾸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 먹는 과자나 식품에 가장 많이 들어가고 그게 아주 바삭바삭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가장 많이 쓰게 되니까 오랑우탄이나 이런 동물들이 서식해야 될 그 환경을 우리가 다 우리의 먹거리 때문에 다 이렇게 황폐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팜 오일을 조달할 때 어떻게 하겠는지 지속적인 목표를 세우고 막 벌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 공급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홈페이지 안에서도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전사적으로 할지에 대한 게 나오고요. 여러분들이 또 F&B 쪽이니까 유니레버에 보면 거기에 12가지 유니레버가 2018년 동안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거기 안에 보면 셰프들한테 매니페스토,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원자재를 예를 들어 우리 막 아보카도 들어간 이런 피자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로컬 푸드가 아닌 거예요. 많이 공급망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런 거는 환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을 만들 때 지역사회 안에서 정말 좋은 재료로 하고 또 로컬 푸드 위주로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이런 것에 지속 가능하게 투자를 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매장을 오픈하려고 할 때 이런 거 고민한 적 별로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단가를 조금 객단가를 많이 받고 어떻게 하면 어떤 원자재를 좋은 걸 쓰긴 쓰지만 더 재료비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데 좋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선언을 하고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거 그 가파도로 다시 돌아가서 모든 기업들이 그 앞에 우리가 기획하고 처음에 좋은 의도로 만들었던 이런 프로젝트들이 좋은 의도만 가지고서는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다 모여서 협력하고 욕심부리지 않았는데도 결과가 있어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이 나와 있는 책입니다. 이것은 그 모금 시장에서 우리가 막 학교나 우물짓기 많이 했던 것처럼 이게 플레이 펌프라고 해서 해외에서 되게 많이 도네이션 프로그램으로 아주 혁신적인 상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렇게 놀이터에 가면 이렇게 돌아가는 그 이런 시소 말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었잖아요. 호박같이 생긴 거. 그런 것처럼 그걸 이용해서 물을 정화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애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그런 놀이기구 역할도 하고 또 이걸 하면 물 길러 가지 않아도 물이 막 정수가 되니까 와 사람들이 후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후원을 많이 했어요. 이걸 많이 보내기 운동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가장 우수 사례로 상도 받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아이들이 자꾸 다치는 거예요. 낙상 사고가. 그리고 아이들은 장난감 어때요? 하나 가지고 천년만년 써요? 금방 실증 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하다가 안 해.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후원한 기업이 찾아왔어. 내가 이거를 올해 한 몇천만 원 보내가지고 이거를 이제 이 동네에 식수원을 위해서 보냈으니까 어떻게 잘 쓰고 있는가 봐야지. 갔는데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돌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상하다. 정말 좋은 제품 보냈는데 막 놀며 물을 정화시키는 이런 일석이조의 제품 보냈는데 왜 이러지? 근데 그나마 또 핵심적인 거 물이 정화가 잘 안 돼. 거기다가 이게 이제 뭐냐면 상징적인 건데요. 우리가 정말 좋다고 아이디어를 내는 것들이 참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게 정화력이 있는지 이거 다 데이터 측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기술력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이것들의 여러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게 환경적으로나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이것만을 지금 폐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방 대표님이 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F&B 쪽 이런 우리 모임 공유 FC 모임 안에서 실제로 CSR과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럼 실제로 기업이 하고 있는 활동 중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뭐 SPC 파리바게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공간을 개설해서 거기에 행복한 베이커리라는 카페를
운영하게 해줘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신세계 센트럴 시티에 있는 파미 스테이션 공간이에요. 거기 안에 청년 카페 랩이라고 그 청년 커피 랩이라고 이렇게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 이렇게 선발을 해가지고 지원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카페 운영을 해서 자본금도 모을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창업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뭐 도로 그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있죠. 거기에도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뭐 2년 정도 빌려주기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정보 잘 많이 못 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보통 소상공인들은 발품 팔아서 동네에 이제 공간 찾고 거기서 막 이제 뭐 원자재 공급하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프랜차이즈 역할을 하잖아요. 사회적 경제나 이제 사회공헌 쪽에서는 주로 이제 F&B 쪽이나 아니면 건설사나 뭐 이렇게 뭔가 공간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서는 요즘 아까 말했던 사회 문제 중에서 화두가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간을 열고 뭔가 점포를 열어서 지속 가능하게 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아이템들을 많이 찾고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으면 참여하시겠어요? 알면? 근데 이제 취약계층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런 좋은 프로그램만 있다고 해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술력만 가지고 장사할 수 없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여러분들 중에서 창업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제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영적인 부분도 있고 마케팅적인 부분도 있고 이게 사실은 이게 종합예술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걸 하나를 혼자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 이런 프로그램 지원만 해줘도 우리 정말 날고 기겠다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성공 모델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것도 이제 탈북민들 대한 지원 사업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카페 창업 같은 건 되게 많았고 이렇게 라멘집이라고 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 자립을 위해서 어떤 재단에서 남북하다 재단과 같이 해서 100사장 프로젝트라고 해서 100명의 사장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2015년부터 거의 한 69명이 참여했는데 그중에 6명이 창업에 성공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시장에서 창업을 성공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만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사실 여기 안에는 정말 마케팅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제품 메뉴 개발 너무 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여기 안에서는 뭔가 이런 커뮤니티를 운영하셔서 뭐 자원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말 내가 뭐 어떤 제품에 있어서는 정말 정말 너무 핵심가치 기술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거를 정말 많은 취약계층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너무 다양한 생각들이 여러분 생각이 있을 거고 아마도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아마 각자의 머릿속에 뭔가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생겨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빛이 좀 다르거든요. 새로운 정보를 듣고선 내가 활용할 수 있고 내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는 것들이 지금 보여요. 그런데 이것들을 사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생태계가 여러분들이 계속 활동했던 생태계랑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접목하기가. 근데 제가 이제 고민했던 거는 저도 계속 F&B 쪽을 계속 꾸준히 찾아다녔어요. 왜냐? 사회공헌 쪽에 어떻게 보면 공간을 주시는 분들도 많고 지원금을 주시는 기업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대상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 어떤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한테 이 공간을 열어준다고 해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원은 무한정 계속 지원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한이 있어요, 항상. 아무리 좋은 공간을 줘도. 그리고 이 공간에 들어오기에 많은 분들이 또 대기하고 있죠. 취약계층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취약계층 중에는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 탈북, 난민 너무 많잖아요.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다 중요하죠. 우선순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특정 협회나 협의회에게 주게 되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항상 논란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흩어져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을 텐데 지역사회 안에서 이걸 같이 케어하지 않으면 이런 좋은 기회들은 어떻게 보면 악이 될 수 있어요. 정말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받았지만 이것이 기한이 끝나게 되면 박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생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좋은 파미스테이션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 공간 안에 예를 들어 샵인샵으로 들어와서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 공간을 만든 이유가 강남에서 뭔가 메뉴를 개발했을 때 그거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서 취약계층뿐만이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들도 같이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 공간을 알리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이것이 뭔지 사회공헌이 도대체 뭐 하는 동네야 막 이렇게 잘 모르고 오기 때문에 언어의 차이도 있었고 이런 생태계가 서로 마주하지도 못했고 이런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취약계층들이 계속 먹거리를 위해서 창업을 할 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복지기관에서 아니면 사회적 경제 안에서 인큐베이팅식으로 가상 공간을 자꾸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정말 제품 하나라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지원 사업의 주체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강사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망해도 받고 실질적으로 계속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야겠구나.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 우리 창업하려고 하면 어때요? 정말 밤잠을 못 자고 그 공간을 쓸고 닦고 하고 메뉴 개발하고 거기서 쪽잠 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만나면 그 사람들의 활동을 보면서 취약계층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냥 지원받는다고 해서 다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같이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품, 여러분들의 뭐 핵심 기술, 여러분들의 메뉴 정말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공간들을 많이 또 협조해 주시겠다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공유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유휴 공간들이 놀고 있는 공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저희 한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발굴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취약계층들을 계속 경제교육을 시켜요. 근데 경제교육이 공인인증서 알려주면 경제교육일까요? 교육에 참여하게 해서 은행 가면요. 계좌 개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실제로 돈 10,000원이라도 벌어보고 실제로 내 돈 중에서 식비 제외하고 1-2,000원이라도 저금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은행 더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이체할 일이 생기고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 다른 원자재 공급처에 내가 돈도 보내야 되고 하면 당연히 인증서 쓰지 않을까요? 그냥 우리는 계속 교육을 만들어요. 그리고 취약계층들한테 경제교육을 시키면 여기 참여한 사람 30명이니까 30명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유발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사진 찍어요. 오늘 이만큼 참여했다고. 근데 그게 생명력 있는 사업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돈 벌어보고 실제로 전 진짜 이문을 남겨보고 이렇게 해서 망해도 보고 이렇게 하면 또 발품 팔아서 좋은 원재료 찾으려고 해보고 또 옆집 가서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네트워크도 되고 커뮤니티도 되고 지역사회 안에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뛰쳐가서 물어볼 밥 한 공기라도 받아올 게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말 F&B 쪽은 어떻게 보면은 취약계층 대상의 지원 사업으로 가장 많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게 카페든 그게 이제 음식점이든 근데 그것이 저는 이 좋은 많은 자원들이 들어가서 계속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기업들이 예산을 다른 쪽에 옮겨도 그것이 계속 생명력 있게 살아나도록.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회공헌에 대한 또 나눔의 미학에 대한 제 발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생소하셨을 텐데 또 칼같이 지켰습니다. 시간 1시간을. 그러면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